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 방치된 폐가에서는 때론 강요범죄와 연관된 의문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다룰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북 영동의 한 농촌지역 폐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죠. 30대 여성. 얼마 전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가 됐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추적해보시죠. 네, 가출 신고가 됐던 30대 여성. 그런데 그 30대 여성이 폐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정말 수상한데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2014년 4월 그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딸이 가출을 했다 그래가지고 가출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출 수사를 해 보는데 그 보통 우리 가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뭐 휴대폰이라든지 신용카드를 줘야 하는데 신용카드에서 현금카드로 395만이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게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집 주변에 CCTV를 확인한 겁니다. 네. CCTV를 했더니 CCTV도 확인하고 또 탐문도 하고 분석사를 했는데 경찰 입장은 용의자가 하나 생겼어요. 누구냐면은 30대 그 여성이 숨진 여성이 자주 방문한 호스트바라고 있어요. 호스트바 아시죠? 거기에 자주 갔는데 거기에 있던 종업원이 가장 의심스러운 용의자로 떠오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호스트바의 종업원이 살해 용의자로 지금 지목이 됩니다. 서 팀장, 그러면 정확하게 그 여성과는 무슨 관계였던 거예요? 결국 손님과 종업원 사이였습니다. 그렇군요. 여성은 네. 호스트바의 단골 손님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건 결국 2014년 9월이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여성을 남성이 부른 시간이 오전 5시, 굉장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의심 없이 이 여성은 남성이 부르는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창원시의 한 학교 주차장에서 이 남성을 만났는데요. 이 남성, 이 30대 여성을 렌트 차량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폭행을 했고 현금 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이후에 이 현금 인출기에서 이 395만 원을 인출한 겁니다. 네, 호스트바 단골 손님을 살해한 종업원 박모 씨. 혹시 변호사님, 그러면 치정 관계에서 살해한 건 아니었나요? 이 경찰이 범행 동기를 봤던 것은 치정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1억을 탕진하고 돈이 굉장히 급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범행의 동기인 것으로 봤고요. 수년 전에 이 피해 여성을 손님으로 알게 됐는데 이 가해 남성이 이 피해 여성을 봤을 땐 돈의 씀씀이가 상당히 컸다. 그러니까 2달 만에 5천만 원 정도를 쓴 적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해 남성은 이 피해 여성이 돈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이 여성으로부터 빼앗은 돈은 모두 유흥비로 썼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돈이 필요했던 호스트바 종업원 박모 씨.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2가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데요. 지금 범행 과정을 보니까 렌터카뿐만이 아니라 뭐 청테이프, 그러니까 범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피해 대상을 돈이 굉장히 많은 여성으로 본인은 아예 피해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해서 이제 범행을 하기 위해서 렌트카, 뭐 청테이프라든가 모든 도구를 준비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계획 범죄인데요. 네. 이 범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 이 그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뒤에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잡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식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시신을 유기하게 되는데 앞에서 나온 대로 이제 충북 영동에 있는 한 폐가에 그 여성의 시신을 유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그 고향이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사건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참 희한한 것이 네. 시신 유기와 연관돼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산소 근처, 자기 고향 근처 이런 데를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심지어는 그 자기 그 조상들의 선산 근처에다가 묻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것은 아마 이제 그런 시신을 유기하거나 사람을 묻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공통된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이 지리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경찰이 이 박 씨를 상대로 해서 현정 검증을 갖다가 벌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친근하기 때문에 고향이나 아니면 자기 뭐 집 근처에 그렇게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심리적인 안정감 측면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전혀 모르는 데 가서 그 사실 이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매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누굴 따라가서 누굴 묻는 것을 봤다든지 또는 뭐 그쪽에 가게 되면은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지역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소위 얘기해서 지리감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신을 만약에 유기를 해 놓으면 앞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떨어진다라고 확신이 들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팀장님, 실제로 이런 그 범죄자들의 심리를 경찰들도 좀 포착하고 수사할 때 참고를 합니까? 참고를 하죠. 왜냐하면 그 연고지라든가 자기 아는 곳에 많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 네. 고향이라든지 주거지를 막 확인해서 하는 수는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용의자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CCTV도 확인했고 또 렌트카가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렌트카 이동 경로를 찾아가지고 사체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범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소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박 씨가 사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거죠. 교도소에 수감돼 제가 있었던 걸 현직에 있을 그새예요? 때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추적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 조회해보니까, 그 범인도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범인들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보다도 약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교도소에 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혼선을 주는 거죠. 네. 살인을 저지른 박 씨가 얼마 안 돼서 붙잡혔는데 이미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닷새 후에 자신이 같은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동료를 부릅니다. 동료를 불러서 렌터카에 태우고 준비한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고 현금 1,000만 원을 요구를 하는데 이 해당 동료가 이를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동료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현금 15만 원, 명품 지갑을 뺏어서 달아났는데 경찰에 붙잡혀서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이 됐던 거죠. 근데 이걸 잘 들어보면 굉장히 범행수법이 앞서서 여성에게 했던 거랑 유사하죠. 같은 범행수법으로 동료에게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네. 경찰에 잡혔을 때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했고 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이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네,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단돈 15만 원에 위해서 동료를 흉기로 찔렀다. 이렇게 얘기한 셈이 되는데 그러면 뭔가 돈을 핑계로 한 연쇄 살인인가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그 진술 자체를 우리가 전부 다 그대로 수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앞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범죄 같은 경우는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 계획적인 그런 범죄로 알려졌는데 사실 아까 이제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좀 특이한 행동을 해요. 이 살인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동료에 대해 가지고 돈을 뺏고 흉기로 공격을 하면서 네. 자기 동거녀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아, 동거녀에게 날 신고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 출동해 보니까 명백한 그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네. 당연히 이제 뭐 정식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사법처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적인 그런 측면인데 우리가 이제 범죄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의 손해를 감수를 하지만은 결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행동 방책을 결정하는 이 범죄자들의 어떤 수법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더들강 여고생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여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그 개 농장에서 개들을 아주 그냥 열 몇 마리를 네. 훔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개도둑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교도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그 대상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망에서 일시적으로 손학비를 피해가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수법들이 범죄자들이 소위 그 자주 활용하는 그런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씨의 두 번째 계획은 교도소에 숨어 영원히 잡히지 않으려 했던 건데요.
팀장님, 요즘에는 이 수법 전혀 먹히지 않는 거죠? 지금도 가능합니다. 아, 제가 그래요? 연극 있을 때도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부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도 이제 강도로 좀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쪽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지만 네. 현재는 써봤자 검거가 됩니다. 네. 요즘엔 뭐 DNA 기술도 잘 발달이 그러면요. 돼 있고요. 네. 무조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덜미를 잡히고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서 팀장 1심에서는 중형이 선고됐죠. 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지인까지 연쇄적으로 범행을 했다. 그에 따라서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빼앗거나 중상을 입혀서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네. 범행 동기가 원한이나 그런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형이 선고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형을 이제 선택을 할 때에 범행 동기가 그 중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 동기가 뭐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 동기가 도박, 외제차, 골프 이런 사치성 소비 지출이었다는 데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범행 같은 경우는 내가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했다. 이런 지수들을 봤을 때 범행 동기에서 전혀 참작할 사유가 없다라고 법원은 본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다면서요? 네, 감형이 네. 됐습니다.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체를 유기만 했지 그 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다른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그 양형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그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피해자 중에서 그 측에서 이제 일부가 선처를 호소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 박 씨가 성장 과정이 상당히 불우했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무기징역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징역 뭐 20년, 25년형은 봤어도 징역 42년은 사실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선고가 나왔을까요? 그냥 봤을 땐 무기징역을 42년으로 감형했다고 법원이 그러면 약한 혐의로 본 것이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42년형이라는 것의 의미가 2014년 이 판결이 났을 때 당시에 역대 선고했던 유기징역 중에 최고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0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이 유기징역의 최고 한도가 좀 더 낮았습니다만 최고 한도를 높인 것이 50년이었어요. 상한 50년이 유기징역의 최고 한도이고 그러니까 42년이라고 하면 거의 유기징역에서의 가장 최상이라고 볼 수가 그렇네요. 있겠고요. 그만큼 법원이 이 범죄를 중하게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징역 100년, 뭐 징역 1000년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칙에서는 그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군요. 그런 형은요. 그러니까 이게 법체가 네. 달라요. 우리나라는 형을 선고를 할 때 만약에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두 개의 범죄의 형을 각각 합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은 합치거든요. 뭐 살인 10년, 뭐 폭행 5년 하면 15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죄에서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해서 네. 거기에다가 지금 법에서 정할 수 있는 가장 상한까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엄하게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대 최고형이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유기징역 선고가 45년이었거든요. 45년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